안녕하세요. 정말 제 인생에서 상상도 못했던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져서 이렇게 사연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평범하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던 한 여자였어요. 사실 제가 평범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부모님 덕이 컸지요. 우리 부모님은 굉장히 잘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아주 감사하게도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버셨고 돌아가시면서 그 돈을 우리 아빠에게 물려주셨어요. 그리고 투자에 굉장한 재능이 있는 엄마가 그 돈을 전부 다 불리게 되었고 상속받은 재산의 2배 정도를 엄마가 불린 겁니다. 그 덕에 저는 어릴 때부터 딱히 힘든 것 없이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뭐든지 다 하면서 컸던 것 같아요. 소진아, 뉴질랜드 가고 싶어? 응? 엄마, 나 거기서 한번 살아보고 싶어. 그래? 알겠어. 그러면 가자. 이렇게 간단하게 저는 몇 달이나 몇 년 동안 외국에서 살기도 했어요. 저는 하고 싶다고 말하면 다 이루면서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흐르고 굉장히 저는 긍정적이고 어떻게 보면 남들보다는 순수했습니다. 소진이 너는 참 잘 큰 귀공자 집안 딸인 게 티가 나. 나쁜 말도 하나도 안 쓰고 욕도 안 하고 정말 신기하다니까? 그래. 소진이는 뭔가 분위기가 달라. 약간 되게 온실 속 화초 같기도 하고 뭐라고 설명해야 할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분위기가 압도적이야. 사람들은 다들 저보고 되게 잘 사는 집안의 딸 같다고 다가오기 힘들어했어요. 저는 아니 왜 나를 자꾸 잘 사는 집 딸인 것 같다고 말하면서 먼저 다가오는 것을 꺼려하는 거지?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알고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입는 옷이 메이커이고 또 제가 좋은 물건들만 사니까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생각한 거였어요. 처음에 저는 좋았지요. 사람들이 저를 특별하게 봐주고 뭐랄까 부잣집 딸 같다고 해주니까 좋은 이미지인 줄 알았지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그게 되게 안 좋은 거였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이용하거나 혹은 어떻게든 자기 이득이 되려고 저에게 다가오는 거였어요. 아무래도 제가 돈이 많다는 것을 눈치챈 모양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인이 되어서 되려 어두워지고 사람들을 의심하게 되었어요. 하루는 저랑 굉장히 친한 베스트 프렌드가 있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소진아, 나 부모님이 너무 아프셔서 정말 미안한데 너랑 이번 주에 못 만날 것 같아. 어? 부모님이 아프시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너 나한테 그동안 그런 소리 없었잖아. 아, 사실 그게 아니라 아빠가 뇌출혈로 쓰러져서 지금 아심병원에 입원해 있거든. 그런데 입원비가 너무 비싸기도 하고 우리 집이 잘 사는 편이 아니라서 나 학교 휴학하고 지금 아빠 곁에 있어야 할 것 같아. 그리고 병원비도 너무 비싸서 계속 알바해야 하고 거의 몇 천만 원이 든다고 하는데 친한 친구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저에게 그렇게 말하니까 저는 너무너무 충격적이었고 걱정이 되었어요. 이 친구를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해야 하지? 정말로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던 것 같아요. 불안해지기도 하고 이거를 어떻게 하나 싶었지요. 그래서 저는 결국 제가 모아둔 돈을 그 친구에게 건넸어요. 야, 친구 좋다는 이유가 뭐겠어. 서로 힘들 때 돕고 사는 게 친구니까 너 부담 가지지 말고 이거 받아라. 내가 너한테 주는 거야. 나중에 너 여유 있어지면 그때 돈 갚고 이 정도 돈이면 너희 아버지 수술이랑 병원비는 문제없이 갚을 수 있을 거야.
하여튼 너무 걱정하지 말고, 알겠지? 친구는 제가 건네준 돈을 보고 눈물을 글썽였어요. 진짜, 야, 너밖에 없다. 남들이 너를 뭐라고 할진 모르겠는데 난 네가 진짜 내 진정한 친구 같아. 너무너무 감동이다 정말로. 야, 너무너무 고맙다. 친구는 저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저는 참 좋았지요. 내게도 이런 좋은 친구가 있구나 하고요. 그런데 며칠 뒤 갑자기 저희 학교 동기가 그러더라고요. 소진아, 너 현비 이번에 휴학하고 남자친구랑 2달 유럽 여행 간 거 봤어? 인스타그램에 올라왔잖아.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돈을 빌려준 현비가 알고 보니 저에게 거짓말을 친 거였어요. 어? 며칠 전에 내가 현비 부모님 아프다고 해서 돈 빌려줬는데? 정말로 걔 유럽 여행 간 거 맞아? 헐, 대박. 너 걔한테 돈 빌려줬어? 어쩐지 걔가 뒤에서 너 피 빨아먹을 거라고 너한테 기생충처럼 붙어가지고 얻을 수 있는 이익들은 다 얻으면서 살 거라고 하던데 이게 뭔 일이냐 진짜로? 어떻게 하면 좋냐. 헐. 저는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현빈은 처음부터 제가 부자인 것을 알고 의도적으로 접근을 했고 지 남자친구 어학연수 가는데 따라가고 싶어가지고 돈을 마련할 궁리를 하다가 저에게 접근해서 말한 거였지요. 지 부모님 아픈데 병원비 부족하다고 정말로 너무너무 큰일 났다고 하면서요. 저는 그때 식은땀이 한 방울 주르륵 나더라고요. 나 정말 배신당했구나. 또 배신당했구나. 지겨워. 그때 제가 사람을 결정적으로 불신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머리로는 불신하면서 마음으로는 자꾸자꾸 이상하게 사람을 믿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제일 좋고 또 사람들이 저에게 잘해주면 이상하게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마음을 주었지요. 하여튼 이제는 더 이상 부자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서 저는 명품 가게에서 산 옷들을 전부 다 겨울 옷장에 넣어버리고 고속버스 터미널역에서 쇼핑을 하거나 보세 옷들만 입었어요. 그리고 최대한 평범한 집안의 딸처럼 보이기 위해서 호텔로 뷔페를 간다거나 혹은 해외여행을 갔다 왔다거나 그런 말을 하지 않았지요. 철저하게 비밀로 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진짜 제가 방어적으로 살게 되었어요. 저를 잘 아는 친구들은 동창회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야, 소진이 걔 완전 변했어. 원래는 되게 순수하고 사람 좋아하고 통통 튀는 성격이었잖아. 그런데 이제는 전혀 아니야. 소진이 걔 거의 히키코모리? 방에서만 사는 은둔자처럼 살고 있다니까? 어쩐지 걔는 이 세상에 맞지 않게 너무너무 성격이 순수했어. 아마도 사람한테 대인 모양이지. 에휴, 불쌍하다. 진짜 불쌍해. 제 오랜 친구들은 원래는 순수하고 사람을 많이 좋아하는 제가 180도 바뀌어 버렸다는 것을 눈치챘지요. 하여튼 그렇게 저는 페인처럼 살다가 아는 분의 소개로 조금이나마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교회에 가게 되었어요. 거기서 남편이라는 존재를 만나게 된 거였죠. 무교인 저는 어색하게 교회 한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저를 보고 한 남자가 다가오더라고요. 혹시 영신중학교, 영신고등학교 소진이 아니에요? 저는 처음 본 사람이 저의 이름을 부르면서 말을 걸길래 좀 놀랐어요. 네, 저 맞는데 혹시 누구신가요? 제가 한 번도 학교 다닐 때 본 적 없는 얼굴인 것 같아서요. 아, 저는 이라온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매점이나 아니면 여자애들 반 왔다 갔다 할 때
잠깐 얼굴만 봐서 그때 명찰 보고 이름만 알고 있었어요. 아마도 소진 씨는 저 모르실 거예요. 아, 그러시구나. 네, 네. 그런데 이 교회 오늘부터 나오신 거예요? 몰랐네요. 여기 다니시는지는. 저는 여기 다닌 지 꽤 되었는데. 그 남자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에게 친해지자고, 동창인데 친하게 지내면 너무 좋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좋다고 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렇게 그 남자와 연락처를 주고받고 그 남자의 지속적인 연락에 저는 그 남자와 꽤나 친해졌어요. 기분이 좋더라고요. 뭐라고 해야 할까요? 너무나도 오랜만에 동굴 속에서 나왔는데 세상 사람들이 동굴에 나온 저를 보고 환하게 웃어주면서 환대를 해주는 기분이었어요. 그 남자가 저에게 지극정성으로 잘해주기도 했고 그런 부분이 저는 참 고마웠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남자에게 조금씩 마음을 주게 되었고 그 남자는 저에게 적극적으로 호감 표현을 하게 된 겁니다. 소진 씨, 아니 소진아, 이제 편해졌으니까 말 놓을게. 우리 연락한 지도 꽤 되었는데 친구 사이로 가깝게 지내는 거 어때? 좋지. 동네 친구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든데. 좋아, 좋아. 그런데 나는 너랑 친구 그 이상으로 지내고 싶어. 그 남자는 저에게 고백을 한 거였습니다. 저를 좋아한다고. 사실 고등학생 때부터 매점 갈 때마다 저를 마주쳐서 굉장히 좋아했고 마음속에 담아두었는데 교회에서 만나게 되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다고. 정말로 이번에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용기 내서 고백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저를 오랜 시간 전부터 짝사랑해왔다고 하니까 저는 너무나도 감동이었어요. 그리고 되게 고마웠지요. 누군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저는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와, 이래서 죽으라는 법은 없구나.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매일 눈물 흘리면서 살았는데 누군가 다가와 내게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아줄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렇게 저는 그 남자의 고백을 받고 사귀게 되었습니다. 안 사귈 이유가 없었어요. 저에게 이거 내가 첫사랑 만나면 주려고 한 향수야. 6년 전에 산 거고 아마 이 향수는 지금 품절되어서 네가 살 수 없을 거야. 나의 첫사랑이 되어주어서 너무나도 고맙고 이 향수를 받아줘서 더더욱 고마워. 저는 이 말을 들은 순간 이상하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남자는 저에게 소진아, 그동안 너의 순수한 마음을 세상이 상처 줘서 너무나도 힘들었지? 이제는 내가 그 순수한 마음 지켜줄게. 내 고백 받아줘서 고맙고 내 여자가 되어주기로 용기 내주어서 정말 더 고마워. 와, 정말 말도 예쁘게 하는 남자였습니다. 그 남자 덕분에 저는 어릴 때부터 쾌활하게 지내왔던 저의 성격을 다시 살려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너무 기쁘고 재밌고 행복한 순간이었지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나는 이 남자랑 있을 때 가장 편해. 정말 이렇게 행복하고 좋을 수가 없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남자가 없는 미래는 생각도 할 수 없고, 아니, 상상도 하기 싫었지요. 그러다가 남친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나는 남은 삶을 소진이 너랑 함께 지내고 싶은데 가능할까? 저는 진짜 쉴 틈도 안 주고 바로 당연하지. 그걸 질문이라고 해? 당연히 결혼해야지. 이제는 너 없는 내 삶이 상상이 안 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래, 우리 결혼하자. 사랑의 결실을 맺자. 저는 심장이 흔들렸습니다. 와, 정말로 결혼 고백받으면
원래 이렇게 떨리는 거구나 싶었지요. 그렇게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저는 새 신부가 될 준비를 했어요. 저희 집안은 아무래도 여유가 있는 집안인데 그에 비해서 남친의 집안은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결심했습니다. 그래, 우리 딸 소진이가 사랑하는 남자에다가 우울한 우리 소진이의 인생에 한 줄기 빛을 가져다 준 남자인데 우리가 응원해야지. 결혼하는 데 있어서 돈은 신경 쓰지 말거라. 우리가 다 뒷바라지 해줄 테니까. 그러라고 있는 게 부모니까. 부모님에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어떤 선택을 하시든 간에 저를 믿어주시고 그 선택도 믿어주시는 부모님이 너무너무 감동이었고 고마웠어요. 그렇게 저는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부모님께서는 그동안 결혼식을 많이 가셨기 때문에 호텔 결혼식을 원하셨어요. 친구분들이랑 친척분들도 불러야 하고 하나뿐인 딸인데 좋은 곳에서 결혼시키고 싶었던 욕심이었지요. 남친은 장인 장모님이 이렇게 좋은 곳에서 결혼하게 해주시는데 내가 더 열심히 살아서 소진이 너 정말로 행복하게 해줄게. 나의 온 마음을 담아서 너에게 무한한 사랑을 줄게. 지금은 비록 내가 이룬 게 없어서 너에게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게 마음뿐이지만 정말 성공해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어서 너를 멋진 남자의 아내로 만들어줄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당연히 알지. 그런데 라온아, 너무 부담 가지지 마. 나는 그냥 지금 너의 모습도 너무나도 좋고 사랑할 수 있어. 너의 모든 게 아름다우니까. 네 덕분에 내 삶이 설레니까. 저희는 그렇게 차분하게 그리고 차곡차곡 결혼 준비를 해나가고 있었어요. 어느새 제가 어린아이처럼 웃고 있고 근심 걱정 없이 살고 있는 모습을 본 순간 저는 되게 이 남자를 만나길 잘했다 싶더라고요. 함께 있을 때 가장 편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기뻤으니까요. 그러다가 신혼집이 구해졌어요. 아파트였고 부모님께서 감사하게 처음부터 좋은 곳에서 살면서 마음 편하게 신혼생활했으면 좋겠다고 신경 써주신 덕에 화장실이 2개나 딸린 곳에서 저희는 신혼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혼식 일주일 전에 저는 신혼집에 들렀어요. 아무래도 새 집이고 청소 아주머니를 부르긴 했어도 제 손길이 닿아야지 마음이 편하고 뭐라고 해야 할까요? 그래도 남보다는 집주인인 제가 집을 확인하는 게 꼼꼼하고 낫겠다 싶었지요. 그렇게 집에 들어가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청소 아주머니는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청소를 해놓으셨어요. 다만 화장실 쪽에 청소가 덜 된 곳이 있길래 저는 락스를 뿌리고 화장실을 박박박 닦았습니다. 이게 락스 냄새도 올라오고 제가 힘도 없는데 없는 힘 쥐어짜서 화장실을 청소하려고 하다 보니까 되게 힘들더라고요. 머리도 어지럽고 지끈거렸고요. 그래서 저는 힘들어. 진짜 이러다가 쓰러지겠네. 조금이라도 쉬다가 해야지. 하면서 변기에 앉아서 잠깐 눈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현관문이 삐삐삐 거리면서 문이 열린 겁니다. 저는 순간 몸이 움츠러들면서 무서웠어요. 아니, 우리 집에 들어올 사람이 없는데 누가 온 거야?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들려오는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시모와 남편,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어떤 아줌마였어요. 이야, 여기가 라온이 신혼집이야? 이 라온이가 아주 땡 잡았네. 마누라 잘 잡아가지고 인생 쫙 피겠어. 괜히 사람 수십 명의 마음을 홀린 게 아니야. 제가 좀 사람 마음을 잘 훔치긴 하죠. 그리고 돈도 잘 훔치고.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은 순간 뭔가 쎄함을 느꼈습니다. 남편 제 앞에서 욕도 안 쓰고
진짜 선한 사람처럼 보였는데 시모와 어떤 아줌마와 대화할 때는 거의 뭐 생양아치처럼 보였어요. 이제는 너 그만 훔치고 사기쳐라. 한 여자한테 정착해야지. 정착해서 아주 기생충이 피 빨아먹듯이 쪽쪽 빨아가지고 엄마한테도 좀 나눠줘라. 아니 선무당님, 호신마마님, 우리 아들이 맨날 사람들 뒤통수 치고 돈 훔치고 투자 사기쳐서 깜빵만 가서 내 속을 그렇게 썩였는데 글쎄 이렇게 어마어마한 월척을 속여가지고 데려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니까요. 무당인 내가 봐도 당신 아들 이라온이는 사람 속이고 가지고 노는데 재주가 있어. 이라온이의 과거를 안다면 신부는 무조건 주랭랑이니까 절대로 들키지 말자고. 그리고 내가 신부 사주를 받아보니까 이제 겉으로 보이는 거랑은 다르게 신부 사주가 장군 사주야. 주변에서 지켜주는 사람이 정말로 많고 순한 인상이랑 성격과는 다르게 내면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주 강인한 힘이 있어. 그러니까 절대로 방심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제 남편은 사람들에게 뒤통수 치고 투자 사기를 쳐서 깜빵까지 갔다 온 사기꾼이었고 출소해서 이제 누구한테 또 어떤 사기를 칠까 하고 알아보다가 동창회에 사람 탐색하러 나간 거였어요. 그런데 그 동창회에서 저란 사람의 존재를 알고 제가 굉장한 부잣집의 외동딸에다가 지금 사람한테 상처받아서 되게 우울한 상태이다. 그래서 교회에 나갈 거다. 뭐 이런 소리를 들은 거였지요. 그래서 그놈도 교회에 나와서 저에게 접근한 거였습니다. 우울하고 되게 심적으로 힘든 상태니까 조심스럽게 접근한 거죠. 일부러 옛날부터 너를 짝사랑해왔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짓거리면서요. 얼마나 어이가 없고 기가 차던지 그냥 말이 안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와, 정말. 그리고 저를 속인 사람은 남편 한 명이 아니었어요. 최소 3명 정도 붙어서 한 팀이 되어서 저라는 사람을 철저하게 속이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와, 정말 그때 느낀 배신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시어머님은 저를 끝까지 속이기 위해서 무당을 저희 신혼집에 모셔가지고 굿을 지낸 거였어요. 무당은 아이마마 소소바바 릴리마마 쿠렐레, 이라오니 신부가 끝까지 순박하게 이라오니를 믿어서 이라오니 집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주소서. 알리바바 마미마바 룰루마마. 뭐 하여튼 진짜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무당은 저희 집 거실에서 칼춤을 탄 거였지요. 그 칼춤이라고 해야 하나요? 칼 위에서 걷고 춤추는 거? 하여튼 그런 거라고 있는데 그 무당도 가짜 무당인 것인지 갑자기 거리는 겁니다. 화장실에 있었던 저는 순간 무서웠어요. 뭐지? 왜 비명을 지르는 거지? 하고요. 그때 남편이 아니 괜찮으세요? 발에 피가 났어요. 알고 보니까 그 무당이 칼 위를 걷다가 발이 베인 거였어요. 무당은 밑에 자기 차에 꺼즈가 있다고 그거 가져와서 응급조치하고 다시 추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무당은 밖에 나갔고 저희 신혼집에는 어머님과 남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러더라고요. 아니 저 무당 가짜 무당 아니야? 뭐 칼춤 추러 올라갈 때도 균형이 안 잡혀서 오리궁뎅이 쑥 내밀고 도마배처럼 엉거주춤하게 서 있질 않나. 아휴, 엄마는 모르겠다. 아휴. 바로 뒷담을 까더라고요. 하긴 사기꾼 셋이 만났으니 서로 속고 속이는 그런 사이였겠지요. 무당도 가짜 무당일 게 뻔했습니다. 그렇게 무당은 다시 올라가서 칼춤을 췄고 황급하게 마무리하고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나가기 전에 집에 소금을 좀 뿌려서
제 몸에 붙어있는 행운의 조상신을 내쫓아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와,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그들은 거실에서 나와 방문을 열고 소금을 뿌리기 시작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안방에 제가 있는 화장실에도 그들이 들어왔고, 제가 있는 화장실 문을 그 무당이 딱 연 순간 제가 야! 소리를 지르니 무당이 화들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선사님, 내가 몰라 뵀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사님. 제가 정말로 몰라 뵙습니다. 하면서 갑자기 싹싹 빌더라고요. 저는 뭐야? 소리를 질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당은 저에게 살려달라고 빌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저를 본 무당이 놀랐고 무당의 몸에 들어온 귀신이 저한테 붙어있는 조상신을 보고 놀라서 싹싹 빈 거였어요. 집에서 제 목소리가 들리자 남편과 어머님은 제 쪽으로 왔고 남편은 당신 뭐야? 당신이 왜 여기 있어? 하면서 놀라더라고요. 왜 여기 있냐고? 왜 여기 있겠어? 여기 내 집이야. 근데 뭐 내가 내 집에 와서 청소하는데 뭘 그리 놀래? 그리고 당신 나 속인 거였어?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파렴치해? 당신은 진짜로 양심도 없는 사람이구나. 저는 분노에 포효를 했습니다. 아무리 화를 내도 화가 안 풀렸어요. 너무너무 열받았고요. 결국 그 무당은 죄송하다고 저에게 90도 인사를 하고 뒷걸음질하면서 걸어가다가 신발장에서 신발에 걸려서 떼구르르 왕 방댕이를 보여주면서 굴러갔고 남편은 끝까지 구질구질하게 오해라고 하면서 막 변명을 하더라고요. 저는 됐고 꺼져 하면서 남편 놈의 가랑이를 빡 차버렸어요. 그때 어머님이 이건 아니지 않냐고 왜 애를 때리냐고 하길래 저는 그럼 때리지 쓰다듬어요? 뭔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고 있어요? 아들이 맞기 싫었으면 맞을 짓을 하지 않게 하든가요. 사람 다 속여놓고 남의 신혼집에 와서 아주 깽판치고 점쟁이 부르고 개쌩 난리를 쳤으면서 아줌마는 뭐 그리 말이 많아요? 하고 빽 소리 질렀습니다. 저도 제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진 몰랐어요. 그런데 하도 사람들한테 당한 게 많다 보니까 내면에서 무언가가 쌓이게 된 거고 결국 저는 폭발해서 와다다다 분노를 토해낸 거였지요. 그렇게 저희 집에서 시모와 남편놈을 쫓아냈고 저는 부모님에게 모든 사실을 말했어요. 부모님은 이라운 그놈이 귀한 내 딸을 속였구나 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아빠가 그렇게 화낸 모습을 저는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절대로 화 안 내고 항상 온화하게 말씀하시는 아빠인데 아빠가 그 정도로 화를 내는 거면 정말로 화가 많이 난 거거든요. 와, 진짜 저는 놀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아빠가 딸이 당한 것만큼 똑같이 복수해줄게 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일단 아빠는 변호사 친구를 불러서 호텔 결혼식이랑 청첩장 등등 나온 비용 전부 다 사실혼 파혼 관련 민사소송 청구로 손해보상 소송을 했어요. 그리고 아빠는 남편, 아니 그 사기꾼 놈의 집에 찾아갔지요. 저는 우리 아빠가 너랑 말로 잘 풀고 싶대. 나와서 이야기 좀 하자.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놈은 쪼르르 나오더라고요. 자기한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는 줄 알았겠지요. 그놈은 집에서 나와 우리 아빠를 보자마자 90도 인사를 했고 아빠는 그놈을 본 순간 네 놈이구나. 내 딸을 배신하고 돈 빼먹을 궁리한 놈이.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딸 괴롭힌 놈들은 절대로 용서를 못 해주거든. 이번에도 그냥 넘어가진 않을 거야. 내 딸 마음에 대못 박은 그 실수를, 죗값을 오늘 받아야지. 하면서 갑자기 아빠가
그놈의 멱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는 귓방망이를 빡 때리더라고요. 그놈은 벙쪄서 아니 지금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빠는 그놈의 방댕이를 퍽 하고 걷어찼습니다. 그런데 그놈의 방댕이에 종기가 났던 것인지 그놈이 방댕이만은 제발 때리지 마십시오. 종기 수술을 받아가지고 하면서 갑자기 바닥에 진짜 소금 뿌린 미꾸라지처럼 몸을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엉덩이에 난 종기가 아파서 죽으려고 하는 겁니다. 너무 아리니까 막 미치더라고요. 아니, 아빠는 그렇게 세게 찬 것도 아닌데 갑자기 그놈이 바닥에 떼구르르 구르니까 당황을 한 거죠. 그놈은 지 혼자서 바닥에서 엉덩이가 아파서 떼구르르 구르다가 그 면바지에 나뭇가지 같은 게 탁 걸린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뺀다고 또 난리치다가 바지가 부악 벗겨지고 저는 그걸 보고 더 이상은 못 참겠어서 빵 터졌어요. 그 와중에 그놈 자식은 돈을 벌고 싶었던 것인지 5만원짜리가 빼곡하게 박혀있는 삼각반스를 입었더라고요. 안 그래도 볼품없는 몸매인데 5만원짜리 삼각반스가 찢어진 바지 사이에 은밀히 드러나는데 그게 얼마나 웃기던지요. 아빠는 야 이놈 자식아, 너 팬티가 그게 뭐냐? 정말 아주 가지가지한다. 살다 이런 놈은 또 처음 보네. 대체 이런 거를 왜 입고 다니는 거야? 그리고 꼴에 삼각 팬티? 아휴, 진짜 더럽다 더러워. 그놈의 삼각 팬티 뒷부분에는 종기가 터져서 피고름 나온 자국이 있었고 5만원권 신사임당 눈에서는 피고름이 나오고 있었지요. 진짜 더럽고 짜증나더라고요. 저딴 놈이, 저렇게 찌질한 놈이 내 남편이 될 뻔했다는 게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아빠는 자네, 정말 내가 오늘 자네 좁혀주려고 왔는데 팬티에 종기까지 자네 몸에 내가 손도 대게 싫네. 아니 진짜 살다 사위 될 뻔한 놈의 빤스꾸렁내까지 내가 맞게 될 줄은 몰랐네. 자네 같은 종기 덩어리를 사위로 삼았다면 나도 정말로 큰일 날 뻔했네. 앞으로 우리 딸 눈앞에 또 나타나면 내가 아주 절대로 참지 않고 자네 귓방망이 왼쪽을 또 때려줄 거야. 오늘 오른쪽 때렸으니까 균형 맞추고 싶으면 또 내 딸 앞에 찾아오든가. 아주 속 시원하게 때려주마. 그리고 자네 종기 또 나면 찾아오든가. 내가 그때는 가랑이 말고 종기 쪽을 시원하게 팍 걷어차줄게. 알겠나? 아빠는 그렇게 말하고 그놈의 이마 정가운데를 손바닥으로 파바바박 밀쳤어요. 힘없는 허수아비처럼 그놈은 아빠의 손바닥에 밀려가지고 또다시 뒤로 넘어졌어요. 넘어진 것도 추한 게 뒤로 넘어지면서 두 다리가 하늘 위로 부웅하고 뜨면서 양쪽으로 갈라졌고 부악 소리와 함께 그 바지 가랑이가 찢어지면서 빤스도 뿍 하고 찢어져 진짜 눈뜨고는 못 볼 광경이 펼쳐졌어요. 그놈도 당황스럽고 창피했던 것인지 으악거리면서 자기 가랑이 사이를 붙잡고 엉거주춤하면서 걸으며 가더라고요. 에휴,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보잘것없어 보여서 웃기더라고요. 제가 사랑에 빠졌을 때는 그 남자가 원빈보다 더 멋있어 보이고 대단해 보였는데 지금 사랑의 필터를 빼고 그 남자를 보니까 이건 무슨 그냥 원빈은 개뿔, 얼굴이 그냥 물에 불려서 형체를 잃은 건조 오징어처럼 생겼더라고요. 제가 미친 거였지요. 가장 외롭고 정신적으로 약해 있는 상태일 때 이상한 남자를 만나가지고 원빈이라고 착각하고 와, 진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주댕이는 식인종 피라냐처럼 툭 튀어나와 있고 눈은 어디 판자 종이에 못으로 뚫어놓은 구멍처럼 아주 쥐똥만큼 작고 코는
해리포터에 나오는 볼드모트처럼 아예 형체가 있을랑 말랑한 그런 생기다만 사람이었는데 제가 미쳐가지고 그 입은 시원시원해 보였고 눈은 매력적으로 보이고 코는 귀여워 보였던 거였죠. 진짜 정신 차리니까 객관적으로 그 남자를 보고 판단할 수 있었고 제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바보 같았다는 것을 안 순간 저는 후회됨과 동시에 진짜로 파혼하길 잘했다. 그리고 그날 그 집으로 화장실 청소하러 가길 잘했다 싶더라고요. 그 집에 화장실 청소하러 간 게 거의 제 인생을 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그때 만약에 화장실 청소를 하러 가지 못했다면 저는 남편놈의 실체를 알 수도 없었으니까요. 아빠가 그러더라고요. 항상 너는 조상님이 도와줄 운명이라고 했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조상님이 너를 도와줄 거고, 그래서 너는 항상 위기에서 벗어난다고 했거든. 아빠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 점쟁이도 저를 보고 싹싹 빌었으니 말이죠. 제 기가 너무너무 세서 팍 눌러버린다고, 그래서 미치겠다고 하면서요. 하여튼 그렇게 저는 파혼하게 되었고 사기꾼한테 된통 당할 뻔하다가 역으로 아주 시원통쾌하게 복수하게 되었네요. 와, 진짜 아직도 그날을 생각하면 끔찍해요. 화장실에 쭈그려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얼마나 충격적이던지 지금 글 쓰면서도 진짜 머리가 삐쭉삐쭉 서는 듯 싶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못하고 불안할 때 절대로 결혼하지 마세요. 그때는 판단력이 흐려져서 진짜 위험하고 잘못하다가는 진짜 평생에 걸쳐서 후회하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으니까요. 연애나 결혼은 내가 행복하고 내가 혼자 있어도 내 자신이 참 좋을 때, 그럴 때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걸 몰랐네요. 그래서 그런 쓰레기한테 확 당할 뻔했던 것 같습니다. 에휴, 이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저에게 다시는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생각할수록 너무 끔찍합니다. 그럼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사람 조심하세요. 귀신보다 더 무섭고 악독한 것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기꾼 참 무섭네요. 저도 홀라당 당할 뻔했으니까요. 하여튼 이런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고 저 같은 일 안 겪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사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